빠르게 변화되는 세태 속에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을 핵심 트렌드만 분석해 손쉽게 전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남북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복한 동행.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기상천외한 세상의 모든 날씨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초고령사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는데요. 자, 이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추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이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시작할까요? 예, 그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과하지 않다, 중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일단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그런데요, 이게 오늘의 이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3 내란 사태 이후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이게 결코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이 중하지 않다라면, 이게 그 행위가 중하지 않아서 탄핵이 기각됐다면 오히려 중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5가지 국회에서 12.3 내란 사태 탄핵 추진한 이유가,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절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죠.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이제 노인이라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르네요. 이게 유엔이 정한 기준인데요. 그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4일 날 65세 이상이 1024만 4,550명, 20%를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2017년에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빨라져서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된 거거든요. 사실 작년 9월 달에 통계청이 우리나라가 2025년 초쯤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작년에 진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 되는데 48개월, 800만 명이 되는데 35개월, 900만 명이 되는데 28개월, 1000만 명이 되는데 27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데 17년 걸렸는데, 우리보다 노인 인구가 많다는 일본 같은 경우는 24년, 미국은 72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습니다. 네. 또 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건 이것도 엄청난 속도인데, 우리는 7년 만에 진입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10년, 독일은 36년, 프랑스는 39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지금의 추세라면 2045년에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늙은 나라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다 이제 노인이 되고 나면 2049년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거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2명이거든요. 이게 홍콩이나 마카오 등 도시국가 빼면 세계에서 가장 적습니다. 0.72명. 그러니까 태어나는 인구가 적으니까 노인 비율이 비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또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최근 노인의 연령 기준을 좀 올리자, 상향하자라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올 2025년 업무 계획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 이게 논의에 착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대 수명이 늘어났는데 노인 연령 기준은 그대로 65세니까 관리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노인 스스로 느끼는 노인 연령은 71.6세라고 합니다. 이걸 작년에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에 취임한 이진군 회장이 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한 2050년에도 1200만 명 정도로 유지하도록 건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언제 제정된 노인복지법이냐면은 1981년도 전두환 정권 때 결정된 이후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2015년에도 당시 노인 회장이 노인 기준을 연령 70세로 올리자 이걸 제안했었는데 그때 막 노인 빈곤율을 심화시킬 것이다. 노년 유니온 등 반발하면서 유야무야 됐고요. 그런데 지금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지금 현실화 될 것인지 좀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제 워낙 사회적인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2050년 2049년 되면은 거의 1900만 명, 2000만 명, 세계에서 가장 노인이 많은 나라가 되겠네요. 예. 자,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르신들도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높아진 듯 보입니다. 아유, 그럼요. 예. 요즘 예전에는 60살만 돼도 막 이랬는데 요즘 65세 되시는 분들이 나 노인이야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이제 어르신들 71.6세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노인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기대 여명이 15년 남는 시점을 노인 기준 잡자. 그렇게 되면 2023년 기준은 72세거든요. 근데 이 노인 연령을 조정한다라는 것은 당장 소득 공백 문제라든지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 이거 정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하는 것은 이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같은 묶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따로따로 무슨 출산율 문제, 노인 연금, 연령 문제, 따로따로 나눠서는 일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네. 자,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인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노인복지제도 논란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슈 자체가요. 예. 이게 이제 노인 기준 연령제는 1980년대부터 시행한 제도거든요. 그동안 치열한 토론도 많이 했고 대안도 많이 나왔지만 아직 개선책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도시 지하철들을 보면은 이 무임승차 때문에 굉장히 누적으로 따지면 몇 조 원씩 손해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광역시에서는 나이를 이제 좀 상향으로 조정을 합니다. 대구는 현재 65세를 점점 높여서 70세로, 대전은 70세 이상으로 이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안도 내놓고 있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만 제한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해서 이용량이 많아지면 신체 활동도 늘어나고요. 그럼 국민 건강 비용이 줄어듭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네.
자, 기왕에 뭐 노인들에 대한 교통지원 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떠한지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외국 사례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예.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미국이나 네덜란드, 독일, 뭐 서유럽 국가까지 해보니까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할인해서 뭐 50% 할인이라든지 이게 철도도 그렇고 뭐 대중교통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65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할인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완전 무료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노인 연령 기준이 선진국에서 65세로 통용되지만 고령자의 건강과 근로 능력 개선에 따라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 노인 교통 지원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으로 무료인 경우는 많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노인 연령 기준을 75살로 올리자라는 이중근 신임 노인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론에서는 뭐 썩 좀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싸늘했어요.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싸늘을 했어요. 이게 이런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고독사가 가장 많은 인구가 5060 세대인데 사회보장 혜택 못 받고 불안정한 일자리 전전하는데 75살까지 버티라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고 대한 노인의 주축 세력들이 75살이 넘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까지 복지 혜택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노인 연령을 그렇게 올리라는 건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아직 끝나지 않은 돌봄 의무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 60살에서 64살인 사람들 요게 낀 세대인데 부모 봉양하고 자녀 양육 이중고에 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집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 양육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도 또 있기 때문에 부모도 봉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노인 연령 75살을 높이자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예. 자, 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1등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0.4%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4.2%라는 거죠. 네.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의 어르신들이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노인을 냉대합니다. 협노 사회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건 다 연금이라든지 그럼요. 퇴직 연령이라든지 예. 이거 다 연결되기 때문에 참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좀 주제와 관련해서 짧게 좀 정리 삼아서 한 말씀 더 추가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렇다고 노인 생산성을 높이기도 어렵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 그때 아베가 1억 총활약 사회, 생애 현역 사회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그 얘기할 때 전 대한민국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제대로 잘 모시고 봉양하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손해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복잡해 있는데 이거 논의하려면은 사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탄핵 문제로 더 이상 전진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예. 네, 앞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우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